제 이름은 이수진이고 28살입니다. 저는 방금 어머니의 결혼기념일 파티에 모인 50명의 하객들 앞에서 제 어머니에게서 혼자서는 살아갈 능력도 없는 빈대 같은 존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아버지는 한술 더 떠서 말했죠. 네 싸구려 선물 따위는 필요 없다. 그거 가지고 당장 나가.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 지으며 상자를 열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웠습니다. 모든 전화가 다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전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이 이야기가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원하실 때만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그곳은 몇 시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왜 그 상자를 들고 그곳에 서 있었는지 이해하시려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12년 전 그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16살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이동훈 씨는 건설 엔지니어였습니다. 결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주말에 가족과 함께 동해바다로 여행을 가기 위해 기꺼이 야근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학교 연극, 학부모 상담, 다른 아빠들은 잊어버리기 쉬운 아주 사소한 순간들까지 모두 기억하는 그런 분이셨죠. 그 화요일 아침, 아버지는 강원도 출장을 떠나기 전 제 이마에 키스를 해주셨습니다. 돌아오면 네가 가고 싶어 했던 그 대학교 캠퍼스에 가보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자꾸나, 우리 딸.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을 했습니다. 경찰은 즉사였다고, 고통은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 말이 위로라도 될 것처럼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어머니 박미경 씨가 능숙하고 우아하게 조문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슬퍼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2주도 채 되지 않아 어머니는 아버지의 모든 유품을 종이상자에 담아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책, 공구들, 심지어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시계까지도요. 어머니는 제게 무언가 간직하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사망보험금이 나왔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어. 새 출발. 마치 지난 16년이 대충 쓴 초안이라서 구겨서 버릴 준비가 된 것처럼 말이죠.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조각을 맞춰보니 어머니는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최민석이라는 남자였죠.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그들의 관계는 아버지의 사고가 나기 최소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땅속에서 채 식기도 전에 어머니는 이미 탈출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18개월 후 저는 경기도의 낯선 전원주택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가 달린 다용도실을 개조한 가장 작은 방으로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들어갔죠. 어머니는 제가 초대받지도 못한 구청 신고만으로 최민석 씨와 재혼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야. 나중에 어머니가 변명했습니다. 소란을 피울 만한 일은 아니란다. 그 집은 최민석 씨의 소유로 잘 정돈된 정원과 차 2대가 들어가는 차고가 있는 방 4개짜리 2층 주택이었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그의 아들 최준호는 전용 욕실이 딸린 가장 큰 방을 썼습니다. 저는 창고 같은 방을 썼고요. 준호는 아버지가 졸업 선물로 사준 새 제네시스를 몰았습니다. 그는 모든 비용을 지원받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의 명문대로 유학을 갈 예정이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가야 했고 사귀었던 모든 친구들을 뒤로해야 했습니다. 대학 원서를 쓸 때가 되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등록금에 대해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합격한 학교에서 부분장학금을 준대요. 하지만 1년에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요. 혹시 엄마가... 어머니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지의 보험금은 우리 가족의 재건을 위한 거야. 준호는 유학 뒷바라지가 필요해. 게다가 너도 이제 곧 성인이잖니. 스스로 자립하는 법을 배워야지. 근처에서 신문을 읽는 척 하던 최민석 씨가 얇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공짜 밥은 없어. 그가 말했습니다. 대학 학위? 장학금을 받아. 그게 진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야. 새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비참할 정도로 명확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잊고 싶어하는 과거의 삶에서 남겨진 귀찮은 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전날 밤, 저는 그 비좁은 방에 누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모아둔 돈은 없고 가족의 지원도 없고 부분 장학금을 받아도 매년 1,000만 원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최민석 씨는 제가 성인이 되는 날 집을 나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3주 남았었죠. 저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과외, 그리고 어머니에게 제발 내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 한 번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침묵이거나 이미 외울 정도로 반복된 설교였죠. 우린 이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어. 수진아, 준호 교육비가 많이 들어. 넌 독립심을 길러야 해. 독립심? 마치 저를 버리는 것이 저를 위한 일인 양 말했습니다. 그날 밤, 물 얼룩이 진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모든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포기한다면 저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의 사람, 즉 실패자이자 짐덩어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협탁 위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부산 지역 번호가 뜬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무시할까 했습니다. 스팸이나 잘못 걸려온 전화일 거라고요. 하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니? 따뜻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고모다. 동훈이 누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고모라니. 장례식 이후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재혼 직후 친가 쪽과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으니까요. 내 엄마가 우리가 연락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걸 안다. 고모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어. 네 아빠가 널 위해 남긴 게 있단다. 그 주말 저는 어머니에게 친구 집에서 스터디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신 저는 부산행 고속버스를 타고 4시간을 달려갔습니다. 터미널에서 고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빠와 너무나 닮은 모습, 그 선한 눈매, 경청할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부드러운 방식까지 똑같았습니다. 그 닮은 모습이 너무 강렬해서 저는 승강장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고모가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고모의 아파트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한쪽 벽면은 아빠의 젊은 시절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들,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지워버린 기억들이었죠. 우리는 식탁에 앉았고 고모는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내 엄마랑 나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 고모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너한테 연락한 게 아니야. 동훈이가 약속을 부탁했기 때문에 연락한 거란다. 고모는 아빠가 어머니와 결혼한 후 조용히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내 아빠는 돈 문제에 있어서는 미경이를 믿지 않았어. 고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지 봤으니까.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빈털터리가 될까봐 두려워했지.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웠단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계획이요? 어떻게요? 고모는 일어나서 복도에 있는 벽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아왔을 때 고모는 황동 경첩이 달린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 아빠가 5년 전에 이걸 나에게 맡겼어. 고모가 말했습니다. 잘 보관하고 있다가 네가 정말 필요할 때만 주라고 약속을 받았지?
고모는 우리 사이의 탁자 위에 상자를 놓았습니다. 내 생각엔 수진아,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구나.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벨벳 위에 통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앞면에 적힌 이름은 제 이름, 이수진이었습니다. 네가 3살 때 아빠가 만든 통장이야. 고모가 설명했습니다. 매달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아빠는 돈을 넣었어. 2만 원, 5만 원, 야근 수당을 받으면 더 많이. 저는 통장을 열어 마지막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5,700만 원. 방안이 흐릿해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 고모가 계속했습니다. 엄마가 그걸 쓸 구실을 찾을까봐 두려웠던 거지. 그래서 네 이름으로 해두고 공동계좌와는 분리해서 서류를 나에게 맡긴 거야. 통장 밑에는 세월에 누렇게 변한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글씨체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제 생일카드, 성적표, 모든 학교 체험학습 동의서에 사명했던 바로 그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수진아, 편지는 시작되었습니다.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너를 지켜줄 수 없는 곳에 있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내가 널 위해 노력하는 걸 멈춘 적이 없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내 엄마에게도 결점이 있다는 걸 안다. 엄마가 항상 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 딸. 절대 네 잘못이 아니란다. 이 돈은 네 거야. 네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만드는 데 써라. 그 누구도 네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두지 마라. 난 네가 태어난 날부터 네가 특별한 일을 해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단다. 편지는 3마디로 끝났습니다. 너를 믿는다.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저는 마음껏 울었습니다. 정말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원본 편지는 내가 보관할게. 고모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할 때 내가 여기 있을게.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슴속에 비밀 하나를 품고 경기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디 갔다 왔니? 스터디라고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 수진아. 친구 엄마가 전화해서 네 딸 찾더라. 주말에 스터디 같은 거 없었다고 하던데. 가방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고모 만나고 왔어요. 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잠시 그곳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죄책감일까요? 그러다 곧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내가 그쪽 식구들하고는 더 이상 말 섞지 않는다고 했잖아. 엄마가 그랬죠. 저한테 물어본 적은 없잖아요. 여긴 내 집이야. 내 규칙을 따라야 해. 사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민석 씨 집이죠? 우리 사이의 침묵이 끊어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말소리를 듣고 최민석 씨가 문가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얘가 부산에 갔대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동훈이 누나를 만나러. 최민석 씨의 입술이 비틀렸습니다. 초대받지도 않은 결혼식에서 자기 의견 떠벌리던 그 여자 말인가? 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잘 들어라. 넌 내 지붕 밑에 살고 있어. 그럼 내 규칙을 따라야 해. 그리고 내 규칙은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분들은 제 가족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아빠의 가족이라고요. 내 아빠는 죽었어. 그 말은 따귀를 맞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민석 씨가 웃었습니다. 졸업하고 나면 넌 나가는 거야. 협상은 없어. 2번의 기회도 없다. 어디로 갈지 알아보기 시작해.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미 정해뒀으니까요. 저는 그들을 지나쳐 제 작은 방으로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3주. 제가 견뎌야 할 시간은 딱 그만큼이었고 그 후엔 자유였습니다. 졸업식 날은 완벽한 6월의 햇살과 함께 찾아왔지만 제 가족이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단상에 올라가 졸업장을 받고 같이 사진 찍을 사람이 있냐고 묻는 사진사에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젓고는 걸어 나갔습니다. 어머니와 최민석 씨에게는 다른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떠나는 준호의 첫 해를 위해
새 차가 필요했거든요. 뭔가 스포티하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요. 그들은 오전에 대리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오전에 짐을 쌌습니다. 여행 가방 2개. 제가 가진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18년 동안 모은 모든 것이 바퀴 달린 가방 2개에 들어가고도 남았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제 침실이었던 다용도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물얼룩진 천장,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작은 창문, 한 번도 꾸미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텅 빈 벽들. 저는 주방 카운터에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제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지 정확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택시를 불러 버스터미널로 가서 서울행 편도 티켓을 샀습니다. 고모가 이미 제가 가을에 입학할 대학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해두셨습니다. 월세는 저렴했고 동네는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처음으로 허락받지 않고 잠글 수 있는 문이 생겼습니다. 첫날 밤 맨바닥 매트리스에 앉아 창문 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너무 오랫동안 느끼지 못해 거의 잊고 있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유. 두렵지만 짜릿한 자유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거의 10년 동안 어머니와 말 한마디 하지 않게 될 줄은요. 다음에 어머니를 볼 때는 어머니가 제게 주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진 선물을 들고 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건 오직 제가 살아남았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삶을 쌓아 올릴 것이었습니다. 10년은 침묵하기에 긴 시간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수업 시간 사이사이에 주 30시간씩 일하며 서빙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팔다 남은 빵과 블랙커피로 버텼습니다. 운이 좋으면 5시간을 잤습니다. 과제는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2학년 때 저는 강남의 작은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서 인턴 자리를 얻었습니다. 월급은 쥐꼬리만 했고 교통비 대기도 빠듯했지만 저는 거기서 6개월 동안 대부분의 사람이 6년 동안 배울 것을 배웠습니다. 사장님은 제 눈썰미를 알아봤습니다. 저에게 진짜 프로젝트를 맡기기 시작했죠. 3학년 때 소문이 퍼졌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저를 콕 집어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일을 병행하며 좁은 아파트를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늘어났고 통장 잔고도 불어났습니다. 4학년 때 저는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세 군데 회사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저는 가장 성장 가능성이 큰 곳을 선택했습니다. 25살에 저는 청담동의 명망 있는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로 승진했습니다. 제 프로젝트들은 리빙센스 같은 업계 잡지에 실렸습니다. 수십억 예산을 가진 클라이언트들이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27살에 저는 제 스튜디오 이수진 인테리어를 열었습니다. 작은 팀, 성장하는 명성, 그리고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소지들을 포함한 고객 리스트.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제 성공을 비밀로 했습니다. SNS도 하지 않았고 공개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낼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고모만이 모든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모는 모든 면에서 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우 씨가 있었습니다. 26살 때 건축 네트워킹 행사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인내심이 강했습니다. 제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과거를 마주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초대장은 9월 말에 어느 목요일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스팸 우편물인 줄 알고 버릴 뻔했습니다. 서울의 부촌 주소지라면 어디든 날아오는 자선 파티 요청서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보낸 사람 주소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최민석 댁, 경기도 분당. 안에는 은색 글자가 양각된 두꺼운 크림색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박미경과 최민석의 결혼 15주년 기념 파티에 귀하를 정중히 초대합니다. 15년. 어머니는 그 남자와 15년을 살았고 이번이 처음으로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고모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이상한 우편물을 받았어요. 제가 말하자 고모는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들은 게 있어. 고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네 옛 친구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최민석 사업이 잘 안 풀린대. 무리한 확장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더구나. 구조조정도 해야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챌 정도로 상황이 안 좋대. 네 엄마가 요즘 자선 행사에도 덜 나가고 골프장 회원권도 내놓았다는 소문이 있어. 저는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에 초대장을 멍하니 바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른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 엄마는 이유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야. 고모 말이 맞았습니다. 박미경 씨, 아니 이제 최미경 씨는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10년의 침묵 끝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인다면 그건 제가 그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었죠. 어떻게 할 거니? 고모가 물었습니다. 저는 초대장을 다시 집어들고 양각된 글씨를 엄지로 쓸어보았습니다. 갈 거예요. 정말 괜찮겠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요. 이 챕터를 닫아야겠어요. 고모가 잠시 멈췄습니다. 지원이 필요하면 내가 아직 네 아빠 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잊지 않았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죠. 파티를 앞둔 몇 주 동안 저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선물을 샀습니다. 식탁에서 제가 포장하는 모습을 민우 씨가 지켜보았습니다. 네이비색 실크 포장지에 은색 리본으로 마무리한 매끈한 상자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혼란과 걱정 사이를 오갔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가져갈 거야? 어떻게 보일지 알아. 그럼 이해하게 해줘. 그 사람들은 널 쓰레기 취급했어. 널 쫓아냈잖아. 10년 동안 아무 연락 없다가 이제 와서 선물을 산다고? 저는 리본을 조심스럽게 다듬으며 매듭을 맞췄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거야. 상자 안에는 벨벳 쿠션 위에 놓인 열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있었죠. 서울 마포구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방 5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견고하고 안전한 곳. 누군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6억 원. 제가 직접 번 돈이었습니다. 1원 한 푼, 밤새워 일하며 모은 돈이었죠. 기회를 주고 싶어. 제가 설명했습니다. 진짜 기회를. 만약 엄마가 변했다면,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변하지 않았다면? 그럼 적어도 나는 노력했다는 걸 알게 되겠지?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파티 전날 밤 저는 클러치백에 무언가를 챙겨 넣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 사본과 그동안의 저축 계좌 내역서였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가 주신 기반 위에 제가 직접 쌓아 올린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었죠. 훔친 것도 빌린 것도 아닌 온전히 제 것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것들이 필요 없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희망과 준비는 다르다는 것을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최악의 상황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잠시 여기서 멈출게요. 정말 궁금해서요.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다면 그 파티에 가셨을까요? 정면으로 맞서겠다면 댓글에 예를, 멀리 떨어져 있었어야 한다면 아니요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힘이 됩니다. 자,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가죠. 호텔 연회장은 제가 어머니가 SNS를 끊기 전에 올렸던 사진들 속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높은 천장에서 샹들리에가 늘어져 있고 테이블은 하얀 린넨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구석에서는 현악 사중주가 부드럽게 연주되고 있었죠. 약 50명의 하객이 샴페인 잔을 들고 대리석 바닥 위에서 웃음소리를 울리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걸어 들어가자 고개들이 돌아가고 속삭임이 뒤따랐습니다. 저게 미영이 딸이야? 그 사라졌다는? 어디 서울 구석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던데 힘들게 산다더라. 저는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제 검은색 칵테일 드레스는 단순해 보이지만 비싼 옷이었습니다. 진짜 부자들만이 알아보는 절제된 우아함이 있는 옷이었죠. 머리는 낮게 묶어 단정하게 연출했습니다. 손에는 그 네이비색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박미경, 이제 최미경 씨는 여성들 무리 한가운데 서서 손짓을 섞어가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5주년 기념 은장 신구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곱게 늙었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들여 관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밝고 능숙했습니다. 수년간 대중 앞에서의 연기를 갈고 닦은 사람의 미소였죠. 그때 어머니의 눈이 저를 찾았습니다. 미소가 아주 잠깐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계산, 짜증. 가면이 다시 씌워지기 전 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출장 뷔페 직원을 알아보듯 가볍게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수진이네.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가 샴페인을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랜 친구라도 되는 양 비릿한 웃음을 흘리면서요. 돌아온 탕한합시오. 그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러 왔나봐. 저는 그의 시선을 담담하게 받아쳤습니다. 초대받아서 왔어. 그렇겠지. 그가 웃었습니다. 내 새엄마가 널 불쌍하게 여겼거든. 아마 어디 중국 가게에서 산 옷이나 입고 나타나겠지만 그래도 우아하게 대해주자고 하더군. 익숙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10년 동안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엄마가 사람들에게 한 말이야? 다른 말은 없고? 준호가 은밀하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네가 직장도 못 구하고 네 문제를 남 탓으로만 돌린다고. 사실상 노숙자나 다름없다고 하더군. 그게 그들이 짠 이야기였군요. 어머니는 10년 동안 저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던 겁니다. 혼자서는 살아남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딸이라고요. 재밌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뭐가? 엄마는 10년 동안 나한테 전화 한 통 없었는데 내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게. 준호의 비웃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뭐 어쨌든 소란 피우지 마. 그가 제 손에 들린 상자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든 아무도 감동하지 않을 테니까 기대하지 말고. 네가 괜찮은 걸 살 돈이 없다는 건 다들 아니까. 그에게 사실을 말해줄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는 아니죠. 실례할게. 제가 말했습니다. 행복한 부부를 축하해주러 가야지. 저는 그를 지나쳐 어머니가 여왕처럼 앉아있는 메인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상자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테이블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최민석 씨는 어머니 오른쪽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세월과 함께 더 굳어졌고 주름은 깊어졌으며 미간에는 영구적인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는 눈빛은 10년 전 저에게 나가라고 말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멈춰서서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결혼기념일 축하해요, 엄마. 어머니는 선물을 마치 물기라도 할 것처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있는 여자들, 진주 목걸이와 명품 드레스를 입은 동네 사모님들에게 돌아서서 웃었습니다. 어머, 이것 봐. 내 딸이 결국 나타나기로 했나 봐. 여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눈은 웃지 않는 예의상 미소였죠. 상자가 참 예쁘네요.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상자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성이 갸륵하네. 어머니는 농담인 것처럼 그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수진이는 선물이나 돈, 미래를 계획하는 데는 영 소질이 없었거든. 최민석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한테 집에서 만든 액자 줬던 거 기억나? 테이블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어요? 다른 여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과장되게 어깨를 으쓱하며 상자를 옆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아마 떨이 상품 코너에서 산 거겠지. 요즘 얘가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일 테니까.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공연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애가 제 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이요. 그녀는 저를 전시물처럼 가리켰습니다. 몇 년 동안 전화 한 통 없었고 대학도 제대로 못 마쳤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걸 들고 나타나다니. 그녀는 상자를 경멸하듯 손짓했습니다.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 마. 어머니의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네가 왜 왔는지 알아. 우리 사업이 잘 된다는 소문 듣고 돈 좀 얻어볼까 해서 왔겠지. 늘 그랬듯이.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십 개의 눈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넌 빈대야, 수진아. 항상 그랬지. 최민석 씨가 의자를 요란하게 끌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상자를 집어 제게 거칠게 밀쳤고 저는 가슴으로 그것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네 싸구려 선물 따위는 필요 없다.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거 가지고 당장 나가. 그리고 어머니가 찬성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말이 맞아. 넌 지금 망신만 당하고 있어.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악 사중주조차 연주를 멈췄습니다. 50쌍의 눈이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떤 눈은 동정하고 어떤 눈은 호기심에 차 있었으며 어떤 눈은 그저 이 구경거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관자놀이에서 심장박동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비난, 모든 추측, 어머니가 저에 대해 퍼뜨린 모든 거짓말의 무게가 짓눌러 왔습니다. 뒤쪽에 있던 한 나이든 부인이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웨이터는 샴페인병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 불쌍해라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학비가 없다는 말을 듣던 그 복도에 서 있는 16살의 저를 보았습니다.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문 밖으로 나가는 20살의 저를 보았습니다. 너는 부족하다고, 절대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듣던 제 모든 과거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다른 감정에 솟구쳤습니다. 12년 동안 쌓여왔던 무언가가요. 차분해진 저는 어머니를, 최민석 씨를, 그리고 제 이야기를 안다고 착각하는 낯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비꼬거나 조롱하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터져나온 해방감의 웃음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겨? 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상자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냥 엄마가 방금 뭘 거절했는지 전혀 모르시는 게 생각나서요. 저는 은색 리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 하셨죠? 좋아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모두에게 보여드리죠.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최민석 씨의 비웃음조차 불확실함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 방에 있던 누구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열린 상자를 모두가 볼 수 있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네이비색 벨베댓 쿠션 위에 은색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정교하게 접힌 관공서 서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먼저 들어 올렸습니다.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건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방 5개짜리 아파트 열쇠예요. 역세권이고 학군도 좋죠.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등기권리증이에요. 대출 없이 완납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시세로 약 6억 원 정도 하죠. 어머니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다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엄마한테 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엄마가 새 출발이 필요하다면 갈 수 있는 곳으로요. 딸이 주는 선물로. 어머니 옆에 있던 제가 모르는 여자가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네가 그런 돈이 어디서 났니?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연기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였죠. 제가 벌었어요. 수진 인테리어. 우리는 고급 주거 디자인을 전문으로 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난 봄 리빙센스 잡지에 저희 작업이 실린 걸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바 근처에 있던 남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급하게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뒤에서 준호가 불쑥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야. 구글에 검색해봐. 최민석 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뺨을 맞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는 사람들한테 제가 힘들게 산다고 했죠.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직장도 못 구하고 거의 노숙자나 다름없다고. 이 선물이 제가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공들여 쌓아올린 이야기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고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은발의 우아한 노부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의 그녀를 저는 장례식 사진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김사모님이었습니다. 미경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당신은 딸이 실직 상태고
남의 집에 얹혀 살며 당신 전화를 피한다고 했잖아요. 어머니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사모님, 제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구나, 수진아. 김사모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네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구나. 내가 들은 것과는 다르게 말이야. 하객들 사이에서 옹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더 많은 휴대전화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검색하고 읽고 서로 화면을 보여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짜 디자이너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웹사이트도 있어. 저는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한 번도 전화한 적 없잖아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그런데 제 삶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으신 거죠? 침묵. 없었죠.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지어낸 거니까요. 엄마 자신을 피해자로 보이게 만드는 이야기라면 뭐든지 말했겠죠. 난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키려고 내 딸에 대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김상우님이 팔짱을 꼈습니다. 미경씨, 이게 사실인가요? 자기 자식에 대해 소설을 썼단 말이에요? 태민석 씨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대답하지 마. 왜요?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또 뭘 숨기고 계신데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재판장의 관중처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음에 금이 가듯 의심이 퍼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솔직해지는 김에 제가 계속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험금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어머니가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아, 하지 마. 하지 말라고요? 진실을 말하는걸요? 저는 클러치백에 손을 넣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하고 여러 번 접혀 주름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편지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 이동훈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거죠. 김사모님의 손이 가슴으로 향했습니다. 네 아빠가 편지를 남겼어? 네. 제가 천천히 편지를 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일부분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달려들었습니다. 이리 내! 최민석 씨가 그녀를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도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수진아,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너를 지켜줄 수 없는 곳에 있다는 뜻이겠지. 가슴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네 엄마에게도 결점이 있다는 걸 안다. 엄마가 항상 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 딸. 절대 네 잘못이 아니란다. 앞쪽에 있던 여성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를 위해 엄마가 손댈 수 없는 돈을 따로 모아두었다. 네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만드는 데 써라. 그 누구도 네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두지 마라. 저는 편지를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아셨던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가 저를 챙기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다른 조치를 취하신 거죠. 동훈 씨가 그런 글을 썼다고. 김 사모님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미경 씨, 당신은 동훈 씨가 수진이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보험금은 장례식 비용 대기에도 빠듯했다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은 2억 원이 넘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1원 한 푼 못 받고요. 그 돈은 이 집, 준호 오빠의 유학비, 새 차, 골프장 회원권으로 들어갔죠. 군중들의 옹성거림은 이제 낮은 함성이 되었습니다. 최민석 씨가 어머니를 가까이 끌어당기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공들여 쌓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에게는 대본이 없었습니다. 잠시 여기서 멈출게요. 제 어머니가 이 모든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댓글로 예측을 남겨주세요. 누가 맞히는지 보고 싶네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어머니는 예상보다 빨리 회복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정이 필요할 때마다 수없이 봐왔던 그 눈물이었죠. 수진아, 우리 딸. 목소리가 완벽하게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몰랐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몰랐어. 그녀가 상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내가 바로 잡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난 네 엄마잖니. 어머니의 손가락이 닿기 전에 저는 상자를 뒤로 뺐습니다. 아니요. 그 단어가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아니라니 무슨 뜻이니? 눈물이 순식간에 마르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진짜 번개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 가져왔어요. 제가 부드럽게 딸깍 소리를 내며 뚜껑을 닫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한테 이럴 순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엄마가 먼저 하셨잖아요. 방 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5분 전에 엄마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저를 빈대라고 부르셨어요. 제가 쓸모없고 혼자서는 못 산다고 하셨죠. 10년 동안 그렇게 말해 오셨고요. 그건 다르지. 뭐가요? 저는 상자를 겨드랑이에 끼웠습니다. 엄마는 공개적으로 저에게 망신을 줬어요.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가진 걸 원하신다니. 가족은 그런 게 아니에요. 김 사모님이 가까이 다가와 흥미와 존경심이 섞인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변했기를 바라면서 왔어요. 딸을 타깃이 아니라 진짜 딸로 원하는 엄마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길 바라면서요. 어머니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순수한 분노가 그 밑에서 타올랐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이. 감사해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일찍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저는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 아파트는 저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갈 거예요. 최민석 씨가 출구로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자, 잠깐만. 그의 목소리는 거의 친근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거래를 놓칠 것 같은 영업사원의 말투였죠.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자.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다툴 수도 있는 거지. 우린 가족이 아니에요. 17년 전에 아저씨가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건 홧김에 한 말이었어. 아저씨 집에는 공짜밥 먹는 식충이는 필요 없다고 하셨죠?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서 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세요? 준호가 아버지 어깨너머로 나타났습니다. 야, 우리가 항상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지만 그는 한 번도 피교해 본 적 없던 단어들을 찾느라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미친 짓이야. 6억짜리 아파트를 들고 그냥 나갈 순 없어. 내 돈으로 내가 뭘 하든 내 마음이야. 그냥... 준호가 신경질적으로 웃었습니다. 왜 이래? 우리 사실상 남매잖아. 우린 2년 동안 같은 집에 살았던 남남이야. 그리고 그 집에서 너는 모든 걸 가졌고 난 벽장을 가졌지. 최민석 씨가 다시 시도했습니다. 우리 어른답게 대화로 해결하면 어떨까? 뭔가 합의점이 있을 거야. 합의 따위 관심 없어요. 저는 그들 모두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나 눈물로 화장이 번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눈물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더 나은 연기일 수도 있고요. 수진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아, 제발. 내가 실수했어. 나도 알아. 그냥 기회를 줘. 저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기회는 있었어요, 엄마. 17년 동안이나요. 엄마는 매번 엄마 자신을 선택했잖아요. 저는 충격받은 표정의 하객들, 그들의 속삭임, 아직도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저한테서 뭘 얻어낼 수 있을지가 아니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면 연락하세요. 제 번호 아시잖아요. 저는 시원한 10월의 밤 공기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등 뒤로 닫히는 문소리가 마치 마지막 마침표처럼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우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드레날린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동안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기분 어때? 저는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유로워.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대답이야. 코트를 벗기도 전에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부재중 전화 47통, 최민석 씨 12통, 준호 8통, 그리고 모르는 번호들.
아마 파티에 왔던 하객들이 어떻게든 제 번호를 알아낸 모양이었습니다. 문자가 빗발쳤습니다. 수진아, 제발 전화 좀 받아. 얘기 좀 해. 정말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친엄마한테 이럴 순 없는 거야. 제발 전화해. 민우 씨가 화면이 계속 켜지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받을 거야? 오늘 밤은 아니야.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고 화면이 바닥을 향하게 엎어두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안 받을지도 모르고. 우리는 배달 음식을 시켜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 야경을 보며 먹었습니다. 시야 구석에서 전화기가 주기적으로 깜빡였지만 더 이상 응답해야 할 의무를 느끼지 않는 절박한 신호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저는 그에게 기대어 비로소 제가 얼마나 지쳤는지 느꼈습니다. 난 그들에게 진실을 줬어. 그걸로 뭘 할지는 그들 몫이지. 그리고 아파트는? 제가 웃었습니다. 생각해둔 사람이 있어. 예, 아참 뽑는다. 저 거묵해져. 그거 개붕도 걸어내는 창문합니다. 저가저가 총랑 이렇게 되어 난이 총열시면 무다. 여로 그골은 닥치기 총종이는 거대가 타도운 나치가 줍니다. 고무잼은 처모늘에게죠. 무드 좋아하는 창부는 닦아주고 그골은 마침 보는. 내고 저 점호 보는데 어두 첨고가 지고 제가 말하는지가 모두로 보리바는데 그거리 가자. 뭐든 아점 보는 도무지면 무엇이난 듯이고 다 잡고요. 저는 그들에게 진실을 줬어. 그걸로 뭘 할지는 그들 몫이지. 제고 거두름한 진실을 터낸 거는 그들을 총한댔습니다. 제곰은 처만 한 개, 제가 샤람티들은 차다지겠심마다. 저가치가 총강리로 캐되어 점은 무드는 부리만을 참으늡니다. 목계모는 그 정도가 폰데라 보니있다. 제가 총국혀? 저는 쿠네용 바자지고 다 잡고요? 예, 저만 전무는데요. 모드로 베고 청거가 만들으십고 저는 저처문 안제 모드로머는 청보들을 극다면 대시며다. 여정 그대 비더면 개개 좀 만든데 지분은님 그동 문제를 배대마주 저는 돈에서 캐십니다. 민우 씨가 처문사를지 생각해두자는 그에게 배도 많은 전에 그지를 피군검되어 점은 좀이 났습니다. 이 그들에게 진실을 쳐내는 식구 제고로 그등그들을 가졌고요. 모드로지 찾아가 그걸 한엄대 부지 마는데요. 모드는 한덩중의 만침을 그들을 가졌고요. 제고로 그지는 자겨 그에게 그들을 군변하시마는 종고벼 제고로 상강 진실을 허게지 맞는 대로 추민난데요. 제고로 담구고시에 뻗쳐고고 공부만은 섰도 그들에게 기도민진을 돌이켰습니다. 내고로 돈이는 검은잼 무들 거든 시집 안자만을 피지면데요. 민우 씨가 파시보를 진지를 주만데요 이쪽만시오. 여정언더는 카진게 주만데요. 제고물 그들에게 진실을 줬어. 모든 모두르마는 그들에게 그들을 마는 보보는 카지몬이다. 열을 심은데요. 주문 지지만데요. 저거는 가난 토마즘은 비지지. 제가 그들에게 진실을 좀 맞는데요. 뭐든 그들에게 몽각처만 있어 할입니다. 예고 그들에게 진실을 좀 하는데요. 진실을 좀 하는 이방 같습니다. 모두는 그들에게 진실을 좀 하는 되겠죠. 모든데요. 그들에게 진실을 좀 하는 저는지 뭐니다. 모두는 그들에게 범정하는 침이다. 이제 어떻게 거야. 저는 그들에게 진실을 좀 하는 들이마다. 이제 모든 그들에게 진실을 좀 하는 뭐들? 네, 이를 참은다는 도 있어. 모두는 그들에게 진실을 초마는 들었습니다. 모들 그들에게 종실을 초마는 들었습니다. 모들 득에게 동점하는 청문되는지 도문지 먼정은 번이십니다. 모들 극에게 점주마는 돈이심이 저는 지그지부돈 있습니다. 예도는 조주문 동지마는 채받는 모들 그들에게 진실을 초마는 모든 그들에게 진실을 초마는 들을 참문돼 있습니다. 예, 이제 건고 처마되어 모들에게고 근자마는 촌이심이 그즈 지고 번셔마는 시바는 타고졌습니다. 그즈 반심하는 총고가지는 참변은 듯해요. 모들 목은 모들을 가지겠어요. 모든 그들에게 바적도 많습니다. 모든 에게 진실을 줬어. 그걸로 뭘 할지는 그들 몫이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존재라는 사실이 주던 그 끊임없는 무게감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마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오늘 밤 저를 있는 그대로 선택해준 사람과 함께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차고 넘칠 만큼요. 후폭풍은 그 다음 주에 걸쳐 조각조각 전해졌습니다. 고모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왔는데 통쾌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무슨 소문이 났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다. 알고 보니 김 사모님은 발이 아주 넓은 분이셨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기념일 파티 이야기는 반경 50km 내의 모든 부녀회, 자선단체, 골프 모임에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고모 말로는 모두가 오해한 거라고, 편지는 진짜가 아니라고, 제가 원래 성격이 까다로웠다고 했다더군요. 아무도 믿었냐고요? 파티장에서 제 회사를 검색해본 하객이 3명이나 있었는데 그럴 리가요. 고모의 목소리에는 씁쓸한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네 웹사이트 방문자가 1,500명이나 됐대. 사업적인 결과도 뒤따랐습니다. 최민석 씨는 지역 공급업체와 큰 계약을 협상 중이었는데 그 업체의 대표가 김 사모님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파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은 후 그들은 조건을 재검토할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 시간은 몇 주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계약은 성사됐지만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요.